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의 진희관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16개 정보기관의 정보를 모아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향후 20년 후까지 이 지구의 추세, 트렌드를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의 정책의 주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오라는 뜻으로 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나온 보고서는 글로벌 트렌드 2035,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글로벌 트렌드 204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때 제출된 보고서에는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6개 국가를 언급을 합니다. 중국, 일본, 인도, 그 다음은 한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다음은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입니다. 놀랍죠? 이 6개 나라의 공통점은 인구가 많고 자원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어떤가? 강력한 G2 국가 중국을 언급하고 나서 기타 강대국, 영국과 러시아와 EU, 그리고 일본, 그 다음에 잠재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인도가 들어갑니다. 충격적이게도 이곳에도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공통점은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정부 때 보고서와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입니다. 그럼 왜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고 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적은가? 한국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태어날 때만 해도 저희 동기들이 8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한국의 신생아가 몇 명이 태어났느냐? 23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로 줄어들었습니다. 갑자기 인구가 늘어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국 세계 질서는 인구와 굉장히 밀접하다. 왜? 인구 숫자와 자원의 여건이 결국 GDP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나라의 총 GDP가 얼마이냐, 즉 총 생산이 얼마이냐가 우리의 물건을 사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갈 수도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측면에서는 GDP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는 동안 한국의 그 경제력은 세계 10위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50년이 되면 한국의 GDP는 세계 20위까지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지금과 같은 어떤 경제력과 경제 성장은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바꾸려고 한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 주변 국가와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나프타를 만든다든가 또 유럽이 EU를 만드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한국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한 한중 FTA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일 간의 FTA를 체결하는 것도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협력의 경험도 가졌었던 언어와 문화가 하나이고 유사한 북한과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미래에는 큰 변수,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 이익을 추구하고 번영 발전하기 위해서 같은 민족인 북한과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종전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전체제는 정전협정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참여해서 판문점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중국의 지원군 대장 팽덕회, 또 미국의 마크 클라크 대장, 이렇게 3인이 사인을 했고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북진 통일론을 주장을 했고 당시 휴전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법상으로는 한국이 참여한 것으로 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전선입니다. 휴전선과 DMZ,
비무장지대를 규정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정전위원회, 그리고 이것을 감시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포로교환, 그리고 네 번째는 남북이 정치회담을 통해서 통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칙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 4번, 5번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포로교환도 이루어졌고, 정치회담은 54년에 제네바에서 있었습니다만 당시 냉전시대였기 때문에 남북이 어떤 화해 협력을 하거나 통일 정부를 만드는 내용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1번과 2번이 남아있는데, 첫 번째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만 남아있는데, 비무장지대는 철조망을 개보수하면서 상호 2km씩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걸 지키지 않고 계속 앞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비무장, 안에 무장이 되면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은 무기가 안에 지뢰가 매설되거나 무기가 들어갔다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정전협정에서 남아있는 것은 휴전선만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한 체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군사정전위원회 1991년 3월 이후에 북한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문점 또 비무장지대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채로 벌써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웨덴과 스위스, 그리고 공산진영이었던 폴란드와 체코가 구성 국가였는데, 북한은 이미 90년대 초에 체코와 폴란드를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스웨덴과 스위스만 존재하는 중립적이지 않은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제도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로 30년 넘게 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빨리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전 협정을 대신할 수 있는, 즉 이 문서를 대신할 수 있는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정전 협정을 한 당사자들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요. 남북도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이 동의하에 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반도 주변의 국가 간의 관계는 이미 30년 전에 많이 변화를 했죠. 그러나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관계가 바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발전적으로 변화해야지만 평화체제로 갈 수가 있을 텐데,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하노이에서의 결렬 이후에 북미 관계는 교착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북한은 다시 도발로 관계를 악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한반도 문제의 흐름들을 보시면 대결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고 항상 조금씩 발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북미 간의 관계도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우리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지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발전해 나가려면 역시 주변국의 도움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와 직간접적으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최소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반도의 관계 개선이 주변국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라는, 또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북한은 경제적인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라든가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이런 국제금융투자기관의 참여를 우리가 유발해 낼 수 있다면 한반도가 발전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ADB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AIIB는 우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과 일본이 왜 중요한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남북 관계는 또 어떠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통일을 얘기를 할 때 독일과 같은 어떤 하나가 되는 통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모습의 통일이 존재합니다. 남북 연합이라는 말도 있고요. 남북 연방이라는 말, 연방제라는 말도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국가 연합이라고 하면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나라보다 두 나라가 가깝게 지내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즉 정부는 따로 있습니다. 외교권, 국방권도 따로 있고요. 그러나 마치 한 울타리에서 지내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이웃처럼 아주 친하게 지내는 관계를 국가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방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교권과 국방권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자치권이 강화되어 있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연합이라는 형태로 가는 그런 모습은 이미 과거 참여정부 때 초입 단계까지 갔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120개가 넘는 기업들이 생산을 했고요. 당시 평균을 내어보면 일일 평양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이 300명이 넘었었습니다. 경제 통합 상태의 초기 단계, 즉 남북 연합 초기 단계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남북 간의 통일이라는 것은 독일과 같은 하나가 되는 통일은 사실 아마 단기간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는 북도 마찬가지지만 서로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통일 과정을 조금씩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하루아침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연합이든 연방이든 우리한테 필요한 단계에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